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막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달하시는 거기까지? 네, 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 엄청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그래요? 하고.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하지? 쿠서, 쿠서.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는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돼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소름 끼친데. 너무 무서운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그거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얼굴에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김경현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20,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와.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예,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와.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영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체 경제 활동을 포기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다. 지금 인구의 이제 1% 정도가 히키코모리인데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과거에 일본이 극심한 경쟁 사회였을 때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자신감의 결여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마치코라는 여성이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이제 환각 속에서 벽에다가 막 새기는 글씨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 슬프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거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아주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일단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일본은 방, 우리는 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나와 남의 경계를 나누는 이런 경향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한국의 씨름, 또 일본에는 스모라는 전통 스포츠가 있습니다. 성대현 씨, 네네. 씨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아, 신체 일부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모는 선수들 주변에 하얗게 표시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모래도 좀 얕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라고. 우리나라는 대신 밀면 장외라고 해서 다시 하죠. 그렇죠. 씨름은. 예, 우리나라 나갔어? 그럼 다시. 다시. 예, 일본은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 일본은 왜 이렇게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안과 밖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이 반영돼 있습니다. 입춘 전날 일본 말로 이제 세츠분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날 아버지가 도깨비 탈을 쓰고 나갔다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애들이 콩을 거기다 던지면서 우니와 소또 후쿠와 우치 외치는 풍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니가 도깨비, 귀신, 귀신은 밖으로, 후쿠와 우치, 복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은 나쁜 거는 밖에 있어야 되고 좋은 거는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